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면 바로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후에 구술 면접을 봤어요. 구술 면접 볼 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지? 그때 대치동에 한번 한 5일 끊어가지고 5일 갔는데 떨어졌어요. 오히려 대치동을 가서 연대 고대는 붙었는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집에서 구술 면접 준비했으면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했을 텐데 전국에서 모든 애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거기가 자리가 없어요. 구술 면접을 1대1 코칭처럼 해야 되는 건데 한 반에 50명, 60명 있는데 들어가서 로봇처럼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대치동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다시 써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는 대치동을 안 갔죠. 그냥 고려대학교를 자유전공학부를 1년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본 건데 면접을 그냥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다시 서울대가 된 건데 제 말씀의 요지는 분당에 있는 일반고에서 서울대 국문과를 아이를 보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서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웠던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입시 읽어주는 엄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일반고에서 서울대 의예과를 보낸 아이 엄마 최주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보내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군지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중학교부터 과목별로 조금 뒤처져 있는 과목들을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도 겪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어머니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자로 되게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학부모랑 현장을 봐오셨는데 서울대 엄마들의 비밀 입시 토크 쓰시면서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엄마로서 좀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20년 동안 교육 전문 기자를 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뭐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뭐 학생도 만나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만 보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만 보고 이렇더라고요. 학교는 또 학교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어떤 소통하는 사람이 전달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엄마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가 엄마들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을 이렇게 많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뒷이야기, 엄마들의 그 학교에 직접 하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학원에 직접 하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또 우리 아이한테 사실 요즘 애들 건들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대신 전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수다를 우리가 떨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부모님들하고 조금 더 유튜브에서는 전하지 못한 얘기를 좀 전해보자, 소통해보자 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먼저 가본 길이고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길이니까 먼저 가본 사람이 선배로서 친한 동네 언니처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기만 딱 알고 있어. 이런 카피가 좀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이 교육 기자로서도 좀 오래되셨고 학생들도 가르치신 기간도 굉장히 기신데 엄마들만의 좀 비밀스러운 비법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입시에서 약간 정보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둘 다 분당이잖아요. 분당 지역이 대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학군지 지역이잖아요. 오전에 카페 같은데 이제 브런치 엄마들 많이 모이잖아요. 오전에 브런치를 가면 거의 다 엄마들이에요. 거의 모든 엄마들의 대화가 다 교육 얘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너무 높아요. 저도 그런데 좀 참여해보고 또 다른 옆자리에서 하는 엄마들의 얘기도 또 듣고 이러다 보면은 좀 카더라도 많고 이렇거든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다가 굉장히 아닌 정보, 오정보나 카더라 이걸로 엄마들이 이제 지배를 받아요. 전에도 기자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입시 정보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더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입시 정보를 저는 취합을 하고 취재를 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이거 다 안 가발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는 다 갔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정보를 사냥하듯이 다니면서 그대로 아이의 성적과 실력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데, 보통은 엄마들은 가서 입시 정보를 사냥을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고, 거의 다 입시가 보면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뭐 95%가 그렇게 입시를 끝낼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시행착오를 먼저 가본 엄마가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믿고 와도 됩니다. 우리가 뭐 수익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정확한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엄마들이 좀 갖출 수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정보력의 본질 같은 거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좀 허상을 깼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굉장히 많으면 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요. 일단 애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는 그게 서바이벌이고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입시 정보도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런데 엄마가 엄청 전략 잘 세워서 잘 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입시 정보의 본질이라는 거는 방법 또는 애를 어떻게 공부를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애가 공부를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싸우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입시 정보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엄마들이 가장 정보에 민감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애가 고등학교 3년을 펼쳐낼 거니까 다 모든 게 궁금하시잖아요. 2시간 동안 엄마들한테 그 정보를 다 모든 거, 엄마로서 알아야 될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려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제가 딱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 입시 정보는 더 이상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애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완전히 풀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입시 정보로. 근데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비극이고.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대치동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걸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치동 학부모들의 입시 전략이 평범한 학부모들의 입시 전략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대 엄마들의 입시 전략이 대치동 전략이랑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달랐다 하는 게 있었는지. 대치동이 교육의 산실이래요.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정보는 넘쳐나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아이랑 맞는지 아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그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 정보 속에서 엄마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아이에 맞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만 이게 양적인 거 외에 아이한테 맞추려면 이제 질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스케줄도 중요하고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지 정확하게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서울대 엄마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주도적인 공부가 돼줘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 학업적인 면도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향부터 파악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치동을 안 가봤어요. 저희 분당에서 한 30분 정도면 이제 대치동을 갈 수가 있는데, 대치동을 안 가서 저는 오히려 서울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대치동 가서 누구 어떤 선생님 강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애만 바라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애가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내신은 학교에서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빨간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국어는 누구누구 걸 들어야 되는데, 수학은 누구누구 걸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엄마들이 하는데, 저는 애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내신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내신이 1등급인데 모의고사도 1등급 나왔기 때문에 정시로도 갈 수 있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치동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제 다 동시 합격을 1단계에서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면 바로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후에 구술 면접을 봤어요. 구술 면접 볼 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지? 그때 대치동에 한 5일
끊어가지고 5일 갔는데 떨어졌어요. 오히려 대치동을 가서 연대 고대는 붙었는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집에서 구술 면접 준비했으면은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했을 텐데 전국에서 모든 애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거기가 자리가 없어요. 구술 면접을 1대1 코칭처럼 해야 되는 건데 한 반에 50명, 60명 있는데 들어가서 로봇처럼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대치동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다시 써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는 대치동을 안 갔죠. 그냥 고려대학교를 자유전공학부를 1년에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본 건데 대학에서 좀 구술 면접 형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면접을 그냥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다시 서울대가 된 건데 제 말씀의 요지는 대치동에 맞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에 그 선생님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실적을 내기도 해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치동에 가서 효과를 보는 애가 있고 안 가야 되는 애. 모든 아이들이 다 대치동에 가면 안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애는 대치동에 가서 자극을 좀 받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에서 내신만 막 보고 수능 최저 이런 거 못 맞추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애들은 대치동 가서 좀 자극받고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 좋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애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대치동 활용법은 좀 다른다. 책에서도 결국에는 아이 성향 따라서 좀 전략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전략이 있는 엄마, 판단이 빠른 엄마들은 남들보다 학원비 훨씬 적게 쓰면서도 더 결과를 잘 얻는다고. 내 아이 성향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이 중요할 텐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를 서울대 보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키운 적이 없어요.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대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학부모님들 너무 입시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교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사교육을 더 막 유발시키는 것 같은데 엄마로서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었고 얘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냈냐면 중3 때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애가 어느 대학 간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성적이 얼마나 좋고 몇 점이고 중학교 때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애가 지금 어느 단계고 막 이렇게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바빴어요. 좀 괄괄한 성격이라 제가. 그리고 일을 하면 이제 막 몰두해서 그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애 밥 챙겨주는 정도? 제 성향은 조금 애하고 친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했어요. 일을 하고 뭐 이래서 무관심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은 엄청 많은데 그게 성적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원도 그냥 남들 다니는 정도?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학원을 보냈는데 대형 학원을 그 학원의 비용이 한 1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4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교육비 제일 많이 쓴 거거든요. 영어 학원을 왜 끊지 않고 계속 보냈느냐? 제가 어떤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얘가 좋아했어요. 그 영어 학원을 좋아했어요. 걔가 좋아하니까 그 학원이 원비가 올라가거나 뭐 이래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학원을 좋아한 이유가 단어를 막 쪼개서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스토리북 같은 것들을 이제 동화 같은 것들을 주로 읽으면서 그거를 통으로 암기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독서 수준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꽤 두꺼운 뭐 해리포터 같은 것도 나중에 한 6학년 중학교 올라가서는 해리포터 같은 것도 읽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수학을 얘가 굉장히 수학을 못한다는 거를 인지를 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애한테 무관심했구나.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30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수학에 돈을 썼어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애가 30점이 나오니까 애도 놀래고 저도 놀래가지고 영재 수학하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팀을 짰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한 4개월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에 완전히 경기가 들은 거예요. 애가 수학을 못한다고 알았잖아요. 학교 성적이 95,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학교의 전통이 뭐냐면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엄청 어렵게 내요. 애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 시그널을 주는 건데 우리 애가 60 몇 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수학이 왜 이래.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 또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게 3개월, 4개월을 지금 월 150만 원씩 주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영재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같이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없는 애를 보면 어떻겠어요? 한심하지. 그러면서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울어요.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박하는 거야. 그걸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잡돌이를 하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잡아 족치세요 이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진짜 시행착오예요. 얘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한 번도 공부 때문에 혼내본 적이 없어요. 애가 처음으로 공부 때문에 선생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울면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돌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래요. 그 환경을 제가 돈을 월 150만 원씩이나 주면서 만들어줘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자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내면 안 되겠다.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딸을 잡아주면 수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망친 거고 애는 트라우마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히 차곡차곡 하는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제가 수학을 모르면서 성적만 가지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잘 아는 원장님한테 애를 그냥 보내고 저는 수학을 1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겼어요. 일체 애한테 수학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 원장님한테 다 맡겨서 6년을 그 원장님이 이제 끌어안고 애를 봐줘서 고2 때부터는 다 1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학원은 그냥 평범한 학원이라서 그냥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이에요. 150만 원씩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애를 더 망칠 수 있다. 수학 초등의대반, 7세고시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하대. 너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사실 한 4년, 5년 매일 울었어요. 수학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매일 울었어요. 30점이라는 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영재학원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3, 40점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만점에 30점은 너무한 거야. 제가 국어는 애를 학원을 안 보냈는데 우리 애가 국문과를 갈 정도로 국어는 그냥 안 틀렸거든요. 제가 국어를 전공을 해서 국어를 왜 가르쳐? 이런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가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국어는 아니 국어학을 왜 돈 주고 보내? 이러거든요. 제가. 왜 글을 못 써? 왜 이게 못 읽어? 이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스미게끔 완전히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냥 흘러간 거지. 엄마가 가진 게 얘한테 흘러간 거고요. 엄마가 가진 그 불안, 겁, 수학에 대한 그 공포? 이게 그대로 얘한테 흘러간 거예요. 네.